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의 김유미입니다. 1997년 국제사회는 지구 환경 보존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도의정서를 인준했죠.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게 이유였습니다만 23년이 흐른 지금 지구의 기후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베리아 지역의 최고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올라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근섭 광주광역시 재난대응과 자연재난대응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김현희 광주지방기상청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병철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함유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973년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의 월별 기상 자료가 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겨울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또 여름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1월 달뿐만이 아니라 지난 겨울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지난 겨울 동안에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기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평년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 기간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간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자주 아마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이 가장 따뜻했다고 하는데 이 평년의 의미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수치적으로 한번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평년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는 이 평균 기온이 2.5도가 높았습니다. 강주 전남 지역은 이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2도가 더 높았었고요. 이제 가장 따뜻한 게 1월 달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때는 전국이 평년보다 3.8도가 더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견인하는데 1월 달이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여름이 빨라진다거나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해지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네. 긴 기간 또는 이제 넓은 지역에 대한 이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가까이 발생했었던 지난 겨울만에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그 겨울 날씨를 지배하는 그 거대한 공기 덩어리는 그 시베리아 고기압입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는 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충분하게 발달을 하지 못해서 겨울 동안의 찬바람을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오는 이 공기 자체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못 미치면서 네. 아마도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함유근 교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겨울은 굉장히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긴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작년이 가장 따뜻한 겨울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그리고 겨울철에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잘 아시듯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구온난화 현상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 복사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대기에서 반사돼서 지구 표면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 온도를 상승시키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겨울철 온도 상승,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온도 상승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겨울철이 가장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은 계속적으로 평균적인 온도를 봤을 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 저희가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겨울철에 같이 나타나는데 네. 평균 온도는 상승하지만 겨울철에 그 북반구 제트류가 약화되면서 그 북극 쪽에 있던 한파가 제트류에 의해서 막혀서 못 내려오고 있다가 제트류가 약화되면서 더 자주 내려오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 한파 현상 한 3일 정도, 3일에서 한 5일 정도 지속되는 짧은 한파 현상들이 더욱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자주 나타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최근에 그 데이터들을 봐도 한파의 발생 빈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평균 온도는 상승하지만 이런 어떤 그 한파들이 자주 오는 이런 어떤 복잡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도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긴 기간 데이터를 분석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폭염의 발생 빈도도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온도 상승 플러스 그리고 폭염의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해서 여름철도 더 빨리 혹은 더 강한 여름을 이제 느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지구적으로 그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면 그 2100년 정도에는 여름철이 지금보다는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길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여름철, 겨울철 그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계절의 변화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실감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뭐 시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실제 계절의 이런 온도 체감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는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좁게는 또 도시 열섬 현상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흔하게 또 요즘은 느끼게 되는데 도시 열섬 현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근섭 팀장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 열섬 현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열섬 현상이란 그 도심 내 온도가 주변 다른 곳의 온도보다 3 내지 4도씩 높은 현상입니다. 이는 그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극지방 기온 상승 등으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기후 변화는 도시와 산업화 등의 현대 문명의 발달이 진행되고 지속적 개발로 녹지 공간이 축소되고 냉난방 시설, 자동차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도시 열섬을 없애기 위한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인 방법은 도심의 사수차를 이용해서 도로 노면을 하강시키는 방법과 그 클린로드 시스템이 있는데 금남로와 저희들이 그 광신대교 송진역 구간에 3km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폭염 시 그 도로 노면에 살수를 함으로써 네. 주변 온도를 한 3 내지 4도씩 낮추는 효과가 이게 그 결과가 있고요. 네. 간접적인 방법에서는 이제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대하고 그 바람길 차단 억제, 자동차 EV제 시행, 건물 옥상 녹화, 그 빗물 침투 시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온도 1도씩 낮추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그 민선 7기 그 핵심 공약사항으로 그 무더위 쉼터하고 그 사수차 운영 확대 정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민관군이 혼일체가 돼서 도시 열섬의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이렇게 저희들이 그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에 의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그 폭염 대응 기본 계획을 영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기후 변화 지금 정확 계획을 5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이렇게 광주 광역시 재난안전 마스터 플랜 영역을 5월달에 완료해서 재난안전 비전 선포도시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좁게는 열섬 현상을 줄이는 정책에서부터 크게는 뭐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 차원에서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어서 그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도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폭염이라는 부분하고 열섬이라는 부분은 사실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발생 메커니즘적인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열섬이라는 부분은 앞서 우리 정근석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 공간이 기존의 도시 공간이 아니었던 곳이 도시 공간으로 개발되면서 이제 인공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도 많이 늘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집들도 더 많이 늘 수밖에 없고 근데 한정돼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되게 고밀도로 그런 부분들이 개발될 수밖에 없고 뭐 고밀도로 개발이 된다고 할지언정 여하튼간에 자연 공간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도로의 구축이라든지 자동차의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냥 그것이 도시 열섬이라면 그 폭염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 기후죠. 열섬 관점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 함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원인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간에 의한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대기 중으로의 어떤 복사열이 계속해서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뭐 태풍이나 폭우나 한파나 가뭄 이런 어떤 이상 기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이상 기후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연재난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난적인 느낌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연의 재앙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냐라는 어떤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과학자들의 98% 이상의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90% 이상의 어떤 행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조금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네. 그만큼의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도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상 기후에 관련된 있는 어떤 현태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네. 열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되게 고밀도 개발되고 인구가 집중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고 자동차가 증가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내용들 안에서 어떻게 좀 더 그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는 도시 공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 네. 앞에서 이제 정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물리적인 방법이죠. 아스팔트가 뜨거워져서 거기다 물을 뿌리는다는 것은 정말 물리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물을 좀 끌 수 있는 더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같은 관점일 테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열평행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개발해서 활용했던 인공 구조물과 그다음에 기존 가지고 있는 자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미기후 관점에서 열평행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네.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이 바로 녹지 공간이라든지 수변 공간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뭐 이상 기후 현상들까지 이제 쭉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폭염 얘기가 좀 나와서 우리가 또 여름에 가장 걱정이 폭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6월부터 뭐 35도를 웃도는 기온들을 보이고 있어서 폭염 일수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8월 초쯤 더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뭐 중순 9월까지도 더운 경우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마다 폭염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정말 그런지 이 폭염과 관련해서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그 폭염의 그 정의, 이게 기상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네. 33도 이상인 날은 폭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도 폭염하면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과거 사례 중에 2018년 그 여름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왜 그렇게 더웠는지를 조금은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도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은 그 우리나라 여름철에 무더위라고 하는 그 더위를 가져다 주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여름철 무더위의 주범입니다. 네. 그런데 그 18년 여름에는 이 무더위를 가져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쭉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아주 짧아져 버리고 장마가 짧아지면서 6월 한 중순경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최고 정점을 달았던 게 7월, 8월까지 폭염이 강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18년 여름 동안에 이제 폭염이 가중됐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7월, 8월 그 여름 방학을 보낼 때 기억을 해보면 간간히 소나기도 내려서 네. 열을 식혀지곤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그해 여름은 소나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축적되었던 열이 그 해소가 되지도 않고 네.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기간도 장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주 같은 지역은 33도 이상이 그 낮 최고 기온이 유지가 됐었던 날이 무려 36일이나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열을 더
더해졌었던 것이 태풍입니다. 네.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와서 아주 더운 열기를 더해주면서 태풍까지 가세를 하고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는 서쪽에 있었던 지역들에서 대부분 폭염이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폭염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충족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들로 가미가 되면서 18년 폭염은 아주 힘든 여름을 보내게 한 네.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구 온난화가 하나의 또 이유가 돼서 폭염도 계속 폭염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앞으로 또 예상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유근 교수께서 한 말씀 더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와 폭염의 어떤 발생 일수는 관련이 있습니다. 이 폭염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한반도 근처의 고기압, 특히 키 큰 고기압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가 되면 이제 비도 적게 오고 일사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폭염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한반도 근처에 키 큰 고기압이 오랫동안 정체할 수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열대 서태평양의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그 해양과 대기의 열 에너지가 좀 더 증가하면서 확장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확장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고기압의 굉장히 긴 정체는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몽골 지역의 육지가 굉장히 건조하면서 그 열파의 시그널이 한반도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그 키 큰 고기압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몽골의 육지가 건조해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한반도 근처에 폭염을 유발하는 현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남해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후에 그 한반도에 폭염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 자체가 지구 온난화랑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폭염이 발생을 하지만 그 발생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지구 온난화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폭염의 어떤 발생은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그냥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어떤 영향들의 복잡한 영향들에 의해서 또 폭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랑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폭염과 지구 온난화가 연관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장선상에서 뭐 이렇게 비가 오거나 덥거나 할 때 덥다 하면 그냥 폭염이고 비가 오게 되면 폭우고 또 좀 바람이 분다 하면 폭풍이 이렇게 극심한 날씨 기후들을 요즘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그 평균적인 그 날씨 상태,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이런 수준의 날씨 상태를 이제 벗어난 것들을 이상기후라든가 극한기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자주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도가 강해지는 부분에서도 아마 모두들 체감을 하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를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데요. 전국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니까 평균 기온은 12.5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이 평균 기온이 13도, 그러니까 0.5도가 최근 10년 사이에 올랐다는 거고요. 2014년 이후에는 이 평균 기온의 그 평균 기온보다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이렇게 평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부분하고 이제 연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국의 폭염 일수도 보니까 1980년대 9.4일 정도였는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15.5일, 그러니까 6일 정도가 늘어난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일수가 증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강도가 커지는 부분을 일 최고 기온으로만 이렇게 살펴보면 2018년도에
그 우리나라 최고 기온 기록을 깼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발생한 지역이 강원도 홍천인데요. 기존에는 1940년대에 대구 지역에서 40도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의 극값이었습니다. 1위 값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극값이 바로 18년 여름에 41도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최고 기온을 경신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근데 18년 여름에는 뭐 전국적으로 강주를 포함해서 전국에 이제 있는 그 기상 관측소 60% 정도에서 최고 기온 값들이 다 1위 값으로 변경이 되는 수준으로 그 폭염의 강도가 강했던 해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전국의 기후 변화를 그 살펴보면 이렇게 이상 기후 사례로 18년의 폭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짧아진 장마,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태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태풍은 또 네. 다수 가장 많은 태풍을 겪었던 한 해가 바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최근의 기후 변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국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함경 교수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그 기후 변화들 패턴을 살펴보면 이게 과거 기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그 미래 이제 프로젝션, 그러니까 미래 예측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온 상승 경향은 전지구적인 기온 상승 경향에 의해 약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포함하는 이제 아시아, 극동아시아 지역의 기후 변화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대기와 해양의 에너지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강수량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온도 상승은 굉장히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제 강수 현상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강수의 현상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보면 평소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강수는 늘어납니다. 기후 변화가 되면 평소에 비가 많이 오던 지역은 강수가 더 늘어나고 평소에 비가 적게 오던 지역은 오히려 강수가 감소하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를 따서 이제 그 wet gets wetter, dry gets drier라는 어떤 메커니즘, 굉장히 유명한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온도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평소에 비가 적었던 지역은 오히려 해갈이 돼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극심한 방향으로 많은 지역은 더 많아지고 적은 지역은 더 적어지는 이런 극심한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기후 현상도 그 지구 온난화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혹시 어떤 그 기후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국의 기온을 앞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었는데 네. 강주도 기온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강주의 평균 기온이 13.8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10년 들어서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 이 기간 동안에는요. 앞자리 수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14.4도가 네. 이제 평균 기온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0.6도 정도 평년보다는 이제 높은 기온이 이제 나타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국의 그 상승 정도가 0.5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1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들여다본 부분이 그러면 여름철에 그렇게 더웠는데 여름철에는 어느 정도 올랐을까 살펴보니까 0.9도가 더 올랐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내 올랐던 그 0.6도보다도 여름철에 0.3도 정도가 더 상승한 값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기온이 올라가는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강주도 폭염 일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이제 정보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도 그 강주의 평년 여름에 폭염 일수가 발생하는 일수가 평균적으로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22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네. 거의 2배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한 셈입니다. 이제 이렇게 폭염 일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인 해가 전국에서처럼 2018년 여름도 역시 강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폭염의 일수가 증가한 수준이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입니다. 18년 같은 경우에는 강주 같은 경우에 43일에 해당하는 폭염 일수가 발생을 했는데 역시 이때에도 폭염의 강도도 강주가 1939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을 해서 데이터가 있는데 이때 이 기간부터 가지고 있는 최고 기온의 1위 값을 경신한 해가 바로 2018년 여름입니다. 네. 강주도 38.5도라고 하는 최고 기온을 경신한 값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여름은 강주도 역시 폭염이 아주 강화되고 늘어나고 기온도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이제 보이고 있고 이거하고는 진짜 좀 반대 경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마 지난 겨울에 눈을 굉장히 보시기 힘드셨을 네. 것 같습니다. 19년도의 겨울에 눈이 드문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년에 이제 강주가 관측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지난 겨울 그러니까 11월에서 1월 사이에 강주에는 계속 적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6일에 처음으로 이제 눈이 쌓이는 현상이 관측이 되었고요. 네. 첫눈이 내린 것도 역시 1월 31일 말일에 첫눈이 내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도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쳐다보니까 강주는 여름에는 폭염이 강화가 되고 겨울에는 눈이 드물어지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기후 변화와 관련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기후 변화 하민gun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폭염 혹은 이제 폭염 자체가 한반도의 사이즈에서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주 지역과 어떤 한반도의 평균적인 폭염을 사실은 떼놓을 수 없는 관련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그 발생한 폭염의 약 70~80%는 광주 지역에 발생한 폭염의 한 70~80%는 한반도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폭염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생한 메커니즘들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광주 지역의 폭염과 한반도 지역에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폭염을 이제 케이스를 비교를 해봐도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광주 지역의 폭염 일수의 대략 한 20%, 30% 정도는 그래도 다른 지역 혹은 한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폭염이 없지만 광주 지역에만 이제 폭염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보면 메커니즘도 상당히 다른 점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폭염으로 인한 온도 상승 자체가 한반도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몇 개 한 20%, 30% 정도의 케이스가 그 한반도 평균적인 어떤 폭염에 비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더 강한 폭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후라는 게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18년도 정말 그 아찔했던 더위를 기억하시는 분들 지금도 아마 계실 텐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올 여름에 이렇게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면 정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은데요.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도 폭염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앞에서 그 사회자님 질문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19가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원인이다라는 어떤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한 자료는 아직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분명한 것은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준 것은 어차피 그 불확실성 때문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갖추지 못했던 또는 대비하지 못했던 또는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임계점이 좀 넘어간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물리적인 쇼크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 자체의 네.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 취약성과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냥 단언을 하고 싶은 건 하나는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은 분명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즉 전환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계속 나왔던 말씀처럼 뭐 지구 온난화를 뭐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일환으로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뭐 기존의 뭐 석탄 에너지를 뭐 신재생 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로 바꾼다라든지 또는 에너지의 어떤 효율을 좀 더 개선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이 이제 폭염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이상 기후 현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앞서 이 부분과 같이 생각해 줘야 할 게 기후 변화에 관한 어떤 그 적응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기후 변화 적응은 폭염 시에 뭐 무더위 쉼터를 좀 제공해줘서 무더위 쉼터 안에서는 에어컨을 좀 가동을 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시원하게 계실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힐 수 있도록 앞서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뭐 물을 뿌려서 살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주변에 어떤 보행자들에게 좀 뭐 상쾌함을 좀 주신다라든지 또는 건널목 그늘막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겠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난 17일인가요? 그 광주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폐쇄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광주시가 1,450개 정도의 무더위 쉼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 계시던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조금 주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경로당이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네. 무더위 쉼터라는 의미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를 못 사용하게 만들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양한 어떤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이제 또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철 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를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마스크도 안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름철에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다니면서 네.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이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마스크가 정말 위험합니다. 네. 특히 고혈압 환자들도 마찬가지시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한테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은 되게 위험한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요령껏 마스크를 활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최근 그런 말 나오대요. 그 무더위, 예를 들어서 무더위 쉼터라고 하시죠.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바이러스가 다시 에어컨으로 들어가서 순환되어서 네. 에어컨으로부터 다시 비말될 수 있다 또는 공기청정기로부터 비말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근거는 밝혀진 게 없지만 그만큼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더 조심하자라는 어떤 의견으로 다행히 나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어컨이 없지만 뭐 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는 곳들 그러니까 사실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 활용 잘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봐더라도 아니 뭐 외부 현장 근로자에 계시는 분들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폭염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충분히 네.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돼 있는 연구와 정책을 좀 발굴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간에 이 상황이라면 이제는 기존의 어떤 정책 방향도 조금 전향성을 좀 줄 필요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임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향적인 좀 태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제적 관점과 소재적 관점에서 어떤 전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다시 그 도시의 어떤 기반을 굳건하게 하는 어떤 뭐랄까 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광주시에서 또 이런 폭염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예, 지금껏 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어떤 대책들이 또 있는지 정근섭 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김예희 사무관께서 이제 언급하였듯이 올해는 폭염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에서 폭염 대응에 좀 차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도 많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경로당하고 노인 예가 시설 그 부분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중단하라는 공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무더위 쉼터 앞서 언급했는데 1,452개 중에서 1,193개 82%가 지금 이렇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코로나가 지금 언제 증가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황 개선을 위해서 그 독거노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비대면 건강 상태 모니터링과 재가 돌봄 서비스, 재난 도우미 활동을 이제 저희들이 강화하겠고요. 휴관 중에 무더위 쉼터를 대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외 모정 41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아울러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그늘막 이제 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자치구 사수차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코로나19 완화 시에는 노인 여가 시설을 다시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종합적인 광주시의 대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상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여름 광주 지역의 폭염 예상 일수를 비롯해서 폭염 어떤 대책 계획들이 있으면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강주의 올여름 이제 여름이 온다고 여름이 다가오면 폭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올여름 강주의 폭염 예상 일수가 20일에서 25일 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아마 체감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수치로 보여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여름이 강주가 4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에는 22일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평년 과거에 일반적으로 강주에 폭염이 나타났던 날수는 12일이고요. 네. 아마 작년 여름은 느끼셨겠지만 덥지 않았다라고 그런 평가들을 하실 텐데 작년 여름에도 역시 평균적인 수준인 강주의 폭염 일수가 12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예상 일수가 20일에서 25일 정도라고 하니 최근 10년에 폭염이 있었던 그 일수 정도 범위 안에 두고 2018년 여름보다는 덜 더울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평년보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폭염 일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마 더 폭염 수준은 작년에 비교해서는 2배 정도 수준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상치에 대해서도 또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도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폭염 일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6월 4일 날 행정부시장 시절에서 21기부터 5개 자치구에서 이게 폭염 및 풍수에 포함해서 자연재난 준비 상황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 말까지 이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고요. 폭염 대응 TF팀도 저희들이 상계반 21개 부서로 확대해서 임무 및 역할을 명확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 시에는 이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요. 이게 폭염 재감 시설은 그늘막 335개소 그리고 작년에 완공한 클린로드 시스템 4km를 가동하면서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치구와 소방본부, 군부대, 사수차를 이용해서 온열 질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운영하고 대비해서 응급실을 24개 의료기관과 자치구 보건소, 시 건강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서 온열 질환 가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119 차량 30대와 270명이 온열 응급 환자 이송에 상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건설 사업장 안전 대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이제 광주권과 네. 또는 뭐 전남권을 아우르고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지역도 있지만 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 정책들이 도시권과 어떻게 보면 농촌권이 좀 달라져야 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있어서 기후 변화는 더욱더 더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앞서서 제가 그 현장 근로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 농이나 밭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도 같이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 지역은 아무래도 그 논밭의 비율이 크지는 않죠. 다른 어떤 그 광역도나 그런 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이라든지 밭, 또는 도시 텃밭, 또는 일부 축산업에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이런 어떤 관점에서 그 광주시의 어떤 그 적응 대책,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니까 다양한 어떤 방안들은 분명히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농축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적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시설물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사료를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잘 견딜 수 있는 어떤 사료를 좀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네. 또는 아무래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병해충 같은 게 좀 발생할 수 있어서 병해충을 좀 뭐 구축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 또는 가축의 어떤 전염병 예방 또는 뭐 축산위생 관리 지원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작물 쪽으로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미 뭐 제주도에서 키우는 한라봉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네. 들어온 상황이라면서요. 그만큼 이제 내륙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작물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에서도 그 관련 소관부서에서 그 논에 계신 어떤 그런 분들에게 아열대 작물에 관련되는 재배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을 보급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교육과 홍보와 어떤 뭐 지원들의 어떤 그런 사업들까지 전방위적으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규모가 작아서 네. 그 부분이 특별하게 이제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 이제 농민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책은 이제 아까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계시는 분들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폭염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현상이 발생할 때 좀 야외이라는 어떤 그런 점과 또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생명체를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식량부터 뭐 다양한 어떤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네. 마련되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정책에서 농축산 종사자들이 이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정근섭 팀장께서도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말씀해 저희들이 주시죠. 그 최근 3년간 그 온열 질환자를 이게 조사해봤는데요. 17년에 그 72명이고 18년에 118명, 19년에 43명으로 됐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약 그 평균은 한 5% 미만, 시는 이게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망자를 보니까 18년에는 2명, 작년에는 없고 저희들이 좀 이게 미미한데, 근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34%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 사망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식품부하고 농업진흥청에서 그 농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상청에서 이게 기상 정보를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폭염시 마을 통장 그 지역 자율 방재단 거기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장 중심의 그 입찰하고 개도하고 거기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름철 그 농업 재해대책 그 상황실을 운영해서 농작물 재보험료를 지원하고 농업인 그 생산자 단체 등의 재예방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피해 최소화 방안에 이게 그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 얘기를 해주셔서 지난 벌써 6월 4일에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첫 온열 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여름에 마스크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스크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온열 질환 사고에 대한 대비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함유근 교수께서,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온열 질환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열 질환이 그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이라든지 열실신, 그러니까 열부종.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그 의학계로 들어가게 되면 한 8개, 9개 정도까지 더 세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열사병이죠. 우리가 열사병 같은 경우가
그 뇌를 삶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사병에 걸리게 되면 이미 고열이 된 상황에서 몸에서 땀이 안 나와요. 우리가 열이 받으면 땀이 나와야 되는데 열이 안 나올 정도로 이미 몸에서 어떤 그 신경계의 어떤 그 작동이 마비가 됐다는, 즉 뇌 자체가 항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열사병에 걸리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그렇죠. 상당수 환자가 돌아가십니다. 이 부분은 뇌를. 그래서 다만 이제 열 탈진 같은 경우는 그냥 수분 부족이죠. 그냥 몸에 좀 그 경련이 오고 뭐 의식은 좀 있을 수는 있고, 열 실시는 잠깐 뭐 이러시는 거고, 그다음에 열 부종 같은 경우는 손발이 조금 열로 인해서 부어오르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변온 동물이 있고 항온 동물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제 항온 동물이잖아요. 이제 항온 동물이다 보니까 그 항온을 그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줄 수 있는 게 뇌입니다. 근데 이제 뇌인데 이런 어떤 사람 몸의 어떤 체온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외부 환경의 요소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온이라든지 바람, 습도, 복사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는 이제 인체 대사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유효온도 또는 신유효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폭염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온열 질환을 겪게 되는 부분이 결국 열에 의한 어떤 관점이라고 본다면, 열이 실제적으로 사람과 환경과 주변과 어떤 식으로 그 이동이 되는가를 좀 알게 되면 좀 그 부분을 좀 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그 열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 열 전도가 있고 열 대류가 있고 열 복사가 있습니다. 열 전도는 우리가 그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놓고 그 만지게 되면 손이 뜨거워지는 어떤 그 상태가 열 전도고, 열 대류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좀 고맙긴 한데 이와 같이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시원한 기류가 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열 복사는 면대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태양은 직접적으로 복사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자체가 이제 그러한 어떤 열 전달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열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땀도 내보내죠. 뭐 심지어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23도에서 4도 정도, 그다음에 상대 습도가 한 55에서 65% 정도가 되면 인간은 가장 쾌적하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우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땀도 나고, 이보다 추우면 우리가 막 몸을 추울 때 막 덜덜덜 떨잖아요. 그 네. 부분이 운동하는 거거든요. 몸에서 몸을 움직여서 열을 좀 내라, 그런 부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폭염 시 외부 기온이 33도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장기 노출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체온의 어떤 조절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사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그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는, 즉 이런 폭염의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그런 환자들, 그래서 체온 조절 능력이 일반인보다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고, 또 영유아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달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건설 노동자라든지 우리도 이제 일부 막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 좀 견딜 수 있겠는데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온 순화라고 하는데, 그 고온에 사실 적응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 그 정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를 보면 보통 폭염이 탁 시작되는 순간 사망자가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폭염이 진행되는 순간은 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뭐 임계 온도 이상으로 탁 튀어 오르면 또 사망자가 나오는 형태인데, 바로 이제 그 사망자가 별로 없는 그 사이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응하는 순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비적 감정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좀 물을 좀 많이 드셔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니까. 네. 땀이 나면은 염분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도 좀 많이 드실 필요가 좀, 뭐 많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거시기 한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1리터에 한 뭐 티스푼 정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생리 식염수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좀 물을 좀 드시면 좀 좋겠고, 네. 그다음에 그걸 좀 의식적으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질환에 걸리신 분들께서 만약에 야외 활동을 했는데 주간에 땀을 많이 흘렸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좀 병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렇게 하고 주무시다가 뇌경색 같은 게 오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그 온열 질환 그 환자 사례를 좀 보면 공사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순위 이제 실외 논밭이고, 그다음에 한편 저희가 이제 그 의식 조사 해본 결과 외부 길가를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도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우리는 몰랐는데 실내에서도 온열 질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좀 여성분들께서는 좀 잘 참는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못 참는가 봐요. 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열 탈진, 그다음에 열사병 순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50대, 70대, 40대, 다시 60대 순. 그러니까 40대에서만 70대 정도가 전체 온열 질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광역도보다는 광역시가 조금 적게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광역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렇죠. 좀 많고 네. 외부의 어떤 도시 이외의 뭐 어떤 그 야외 공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마 일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뭐 시간은 뭐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피할 수 조심. 있으면 좀 네. 좀 조심해 줬으면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온열 질환에 대한 뭐 이해와 또 전반에 대한 예방법까지 뭐 얘기를 해주셔서 뭐 덧붙이실 말씀 혹시 함의근 교수께서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온열 질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인명 피해가 가장 많았던 폭염 케이스가 1994년입니다. 그 1994년에 폭염으로 인한 한반도 내 사망자 수가 3,800명 정도가 됐다고 이제 네. 그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한파, 가뭄, 홍수, 폭염 등 여러 가지 이상 기후 중에 가장 그 사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상을 따져보면 이제 폭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94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폭염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지도나 행정기관 대응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 인명피해가 좀 과도하게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에 반면에 2018년 폭염 같은 경우는 1994년에 비해서는 사망자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나 행정기관들의 어떤 대응 같은 것들이 그만큼 성숙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사회 자체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 폭염에 좀 취약한 인구가 예전보다는 또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인지도는 높아지고 대응도 좋아지고 있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쭉 폭염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올해는 특히 또 때이른 장마 예보가 있었습니다.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비 예보인데,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또 왔다고 하면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지난해 장마와 관련해서 뭐 현황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장마의 특징을 네. 먼저 살펴보면, 장마는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그 우리나라 여름철에 조금 특이한 주요한 강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우리나라 전체 연 강수량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 기간에만 내리는 그 비의 양은 이 연 강수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도 많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관리를 잘하면 아주 중요한 물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장마철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네. 어제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네. 제주도가 6월 10일에 장마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남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도가 포함이 되는 중부 지역까지 전국적으로는 6월 24일에 같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 네. 이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1일 정도 장마 기간이 늦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가 잦아드는 그 이 장마철이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끝나는 시기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 32일 정도 평균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7월 23일 또는 24일경에 끝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마의 모습입니다. 이제 32일 정도 장마 기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18일 정도는 비가 내리고 뭐 강수량도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80mm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강수가 내리곤 하는데요.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장마 현상들이 과거에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도 쳐다볼 수 있는 부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상청에서는 2009년부터는 장마 예보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불규칙성 때문에 예보의 어떤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을 만큼 장마가 아주 불규칙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사례로 18년 장마와 19년 장마를 한 번 더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 장마는 아주 짧게 끝나버린 장마였는데 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19년 장마를 이것도 빨리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걱정도 있었는데 33일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강수량도 평균보다 더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를 사이에 두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장마 현상을 보면서 아주 이제는 앞으로 발생하는 장마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또는 과거에 겪었던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국적인 어떤 장마의 현황이었다면 광주 지역의 이제 현황은 어떤지 정근섭 팀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광주 장마는 이제 비교적 저희들이 피해가 거의 발생하는 좀 저는 안전지대 좀 속하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14건의 16억 5천만 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 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최근 10년간 99회 1조 2천억 피해 오고 사망이 102명 발생했고요. 우리 시는 백운공장 주변에 18년 8월에 주택 129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8헥타가 침수돼서 2억 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제 백운공장 주변에 하수 사업이 완료해서 이를 해소한 상태고 아울러서 다른 지역도 피해 발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름철에 폭염과 장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태풍이 있습니다. 두세 개 여름철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김현희 사무관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앞으로 아마도 태풍하면 초강력 태풍 네. 이런 이름을 가진 태풍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기상학자들 아마 저희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초강력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초강력 태풍이 지나갔을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초강력 태풍에 해당하는 수준,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정도의 위력을 가진 이런 태풍이 6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2003년 매미일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4년에 노구리도 해당이 되고 이 중에서 2003년에 매미 같은 경우에는 가을 태풍이면서 재산 피해가 거의 4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피해를 가져왔었던 초강력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초강력 태풍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한번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지나간 태풍들을 한번 쳐다보니까 2014년에는 너구리라든가 할롱도 있고요. 이제 작년에 13호 태풍인 링링도 흑산도 서쪽 지역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흑산도에서 관측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4m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면서 작년 태풍 중에는 가장 또 바람이 강했던 태풍으로 지금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근섭 팀장께서도 광주의 이 태풍 피해는 장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이제 김윤희 사무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강력 태풍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제 금년에는 뭐 제한 2~3개 정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이제 전국 통계를 보니까 22개 태풍이 그 1조 9천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51명 사상자가 발생했듯이 초강력 태풍은 언제나 그 인명피해나 커다란 재산 피해가 우리한테 안기기 때문에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그 TV나 라디오 기상정보, 전화 문자에 귀 기울여주시고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한 후에 재발생에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풍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그 풍수해 보험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험 목적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의 55%에서 92%까지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 태풍이나 호우, 대설, 지진 등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함희곤 교수께서도 이 태풍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지구온난화와 태풍의 관련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태풍의 총 개수, 여름철, 가을철에 발생하는 총 태풍의 개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저명한 학술지에 이제 리포트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 자체가 북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둘을 종합을 해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도 북상하고 강한 태풍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반도나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 초강력 태풍의 개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태풍들이 앞으로는 이제 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태풍 피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태풍에 대한 어떤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극한 수준의 가뭄 또 강수가 번갈아서 등장하는 양상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라는 연구진의 전망들도 있습니다. 광주의 기후를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은데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기후를 전망하는데 그냥 아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장 좋은 게 이제 기온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온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전망값 자체는 지금 그 기상청에서 IPCC라든지 아니면 RCP 그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값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RCP 시나리오가 크게 4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2.6부터 4.5, 6.0, 8.5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RCP 시나리오 2.6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자체가 그 회복을 하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 뒤로 갈수록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활동량이 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CP 8.5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미래를 보통 우리가 세기말 해가지고 2100년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00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 시나리오로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00년도 연평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보다 3.9도 이상 광주시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전부 다 일평균, 최고기온, 최저기온 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할 것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염일수라든지 열대야일수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다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다 악화가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많냐, 조금 덜 많냐 그 차이일 뿐인 것이고, 그다음에 구별로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서부 지역의 어떤 그 기후 변화가 조금 높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네. 우리가 분지에서는 그 지형 보다 보면 분지에는 지역 안쪽이 좀 판판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곳에 아무래도 도시를 건설하기가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구가 또 그에 또 맞게끔 또 그런 지형 안에서 되게 고밀도 개발을 해와서 아마 그쪽에서 조금 폭염이나 어떤 열대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나왔지만 다만 이제 한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광주는 의외로 이제 한파에 관련돼서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도 있겠다. 근데 한파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그만큼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의 기후에 대한 어떤 전망. 함유근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최근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6월 말에서 7월 말에 이르는 걸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마라고 하는데 그 장마 기간의 강수량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증가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그 40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새 가을 장마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9월 정도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의 강수량도 최근 40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월 말, 7월 말에 통상적인 장마와 9월 사이에 가을 장마 사이에 어떻게 보면 비가 적게 오는 구간이 한 달 정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강수량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강수량이 최근 40년 결과를 살펴봤을 때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장마와 가을 장마 사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가뭄이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극한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한반도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한반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살펴봐도 비슷한 그 데이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광주의 기후가 더 더워지고 더 가물 수도 있고 더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망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자, 이런 기후 변화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 이상 가뭄과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난민을 기후 난민이라고 하고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기는 난민을 환경 난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선진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후 문제 또 폭염과 관련해서 특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대책들도 좀 참고를 한다는 차원에서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폭염이나 그 열섬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공간에서 또 그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농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에서 열환경의 악화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방법들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얼마나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아이디어 있게 활용하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뭐 우수 사례미 어쩌니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WT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폭염 대응에 관련되는 7가지 그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폭염을 대응하려면 다음 7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가 폭염을 좀 예보해라. 다음은 취약계층에 관련돼서는 특별보호 대책을 좀 만들어라. 다음은 대국민의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 및 그다음에 사회 복지에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감시 및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협력 체계와 관련되는 책임 부서, 마지막으로 도시 계획 및 건물 디자인에 관련되는 그 관련된 어떤 조건들을 분류화시켜서 내놓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요 내용들이 대부분 현재 와서는 다 그 분류 체계화되고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도시계획 및 건물 디자인에서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관점에서 추가되어서 이제 7개 분류를 거의 다 이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성격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뭐 분류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뭐 하고 있다고 하되 내용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상으로는 좀 더 그 다양한 주제를 좀 다룰 필요성이 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염 예보제 및 가이드라인과 정보 전달이라든지 어떤 피해 감시 체계들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수준에서의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DB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폭염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아직 명확한
어떤 정의가 안 서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보건이라든지 또는 도시 정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어떤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폭염 취약계층은 뭐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사실 폭염 취약계층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폭염 취약계층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의미를 좀 함의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좀 대비화 시킬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쿨링 센터를 운영하죠. 그 쿨링 센터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입니다. 그 무더위 네. 쉼터를 잘 운영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도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그 응급 의료 체계를 좀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든지 또는 그 실질적인 개인 주치 정도도 좀 있고 어떤 경우는 나 폭염에 취약하니까 폭염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을. 네. 그러니까 폭염 시 나를 좀 잘 좀 대응을 해달라 어떤 그런 내용들도 정책 사업들도 들어와 있는 것도 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재난으로 폭염을 그 선포한 상황에 뭐 다양한 범부처가 그 협력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다만 그 지자체는 이제 형태상으로는 이제 그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이게 화학적 결합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대응과에서 오늘 그 팀장님 모셨는데 상당히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런 네. 부분이 다양한 과에서 좀 그 협조가 좀 되어서 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선진국의 폭염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얼마나 사실 실행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근섭 팀장께서도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앞서 언급했듯이 그 우리 시는 그 폭염인 그 도시 열섬 현상 대응을 위해서 그 조례로 폭염 대응 그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그 영역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걸 올 연말에 지금 완료할 계획이고요. 저희 5년 단위 그 기후변화 대응 그 조합 계획에서 저희들이 그 단기 목표는 그 화석 에너지 배출량 800만 톤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그 도시 옥상 녹화, 도시 열섬 저감 시설 그 쉽게 설치된 그 10가지 목표로 단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 1000만 톤 이하 유지, 600만 톤 감축, 그리고 화석 에너지 소비량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저희들이 그 친환경 자동차 10만 대 보고하고요. 그 빗물 제용 시설 100개소를 설치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장기 목표는 저희들 9가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뭐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제 광주시처럼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뭐 역시나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또 참고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팀장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진 정책은 그 정부에서 그 제2차 그 국가 기후 변화 대응 조합 계획을 이미 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맞춰서 대체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제주 특별자치시도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즉 풍력 발전 그리고 전기차를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요. 전선 진화 등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 서울시 강정구에서는 침수 피해가 좀 많아서 수해 방지 액정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5개년간 중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2030년까지 장기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함유근 교수께서도 뭐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서울을 예를 들어보면 그 서울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늘막을 설치한다든지 뭐 지구온난화의 어떤 현상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후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 자체를 규제하는 뭐 이런 어떤 계획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설치라든지 뭐 전기차의 어떤 사용을 좀 허가나 혹은 그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마 기간에 강수가 굉장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또 이제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 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찾아보면서 인상적으로 본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행이 어느 수준부터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탄소 배출권을 시범 적용한다는 그런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탄소 배출권이 뭐냐면 기관별로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양을 정해놓고 그거보다 더 감축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남으면 그거를 돈을 주고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에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탄소 배출권 자체를 시범 적용을 하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들이 경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라든지 산업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긴 하지만 좀 인상 깊은 어떤 대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를 비롯해서 뭐 타 지자체들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제 방안들 또 대응책들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뭐 많은 말씀을 해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단기적 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날씨를 쳐다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계절마다 또는 1년 동안 진행됐었던 날씨들을 이제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이게 아주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모두들 실감하고 계실 건데요. 아마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극한 기상 현상들이 빈번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시간을 두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상청에 근무하고 예보나 특보를 내는 직원 입장으로서는 매일매일 날씨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날씨 안에 위험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기상청은 이제 날씨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정보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정근섭 팀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연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재난 문자나 TV 그리고 라디오를 청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광주천변 등 침수 우려 도로 그 부분에 계실 경우에는 방송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히 좀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에 건물 침수 시 대비해서 이렇게 양수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소방서를 통해서 줬고요. 연락해서 신속히 침수된 물을 좀 배수시켜 주시고요. 저희 요청해 주시면 바로 드릴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폭염, 장마, 태풍, 자연재해로 인한 모든 것을 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협조해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서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다음은 함유근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대책이라는 건 사실 미봉책에 다 불과합니다.
일단 그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큰 위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대면 화상회의의 어떤 활성화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실 이동하면서 길에서 버리는 어떤 불필요한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낭비를 막아서 좀 기후변화 억제에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만 해도 기후변화 하면 굉장히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실제로 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3개월, 4개월 지속됐던 호주 산불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동토층에 얼어있던 병원균이 이제 그 동토층이 이제 녹으면서 이제 다시 대기 중으로 퍼져서 병원균이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배출 규제 같은 것들을 이제는 뭐 공기업도 그렇지만 이제 사기업들도 어떤 사업 성장을 막는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동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녹색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넘기는 이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병철 책임연구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미봉책은 이런 어떤 그런 의미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제가 그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같이 겪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하나의 그 산업혁명이 보통 원 센츄리 이제 100년 정도의 어떤 텀이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불과 20년 전에 기후변화라는 부분을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그렇게 대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다시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에 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아직 제가 다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이번 세대는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내용과 결과물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후세에 좀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고 코로나든 뭐 어떤 알고 있는 뭐 인수 공통 감염병이든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보통 이제 에어로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염성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염성들의 어떤 대부분의 병들이 좀 아열대 지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광주도 아열대화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 광주에서도 아열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아열대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염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병을 차단해야 된다, 뭐를 차단해야 된다, 시설적으로 그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어떤 접근 앞에서 제가 무도의 쉼터를 폐쇄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그날 또 정말 재밌게 어떤 할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아니 이걸 왜 막냐?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밥도 해먹고 편하게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하면서 있는데 이걸 왜 막냐라고 하시는 당장 열어라라고 하시는 그 할머니의 일가를 제가 보고 그럼 이런 방법이 없나? 꼭 이렇게 규제만 해야 되는 건가? 규제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병원 들어갈 때 체온도 재고 방면호도 쓰고 하는데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훨씬 더 전염을 얻을 수 있기 쉬운 곳인데 그러면 무도의 쉼터도 조금 방명로도 좀 쓰고 체온계도 좀 하고 뭐 관리자도 좀 하나 정도 나가지고 에어컨 틀면서 좀 할 수 있게 하면 안 될까? 에어컨으로 비말이 돼? 그러면 에어컨에 비말이 안 될 수 있도록 걔를 좀 항균 필터를 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적용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전환해가면서 규제가 아닌 어떤 방향 전환의 형태로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아까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연구 관점에서 이제 시민 의식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결과 하나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뭐 선풍기 드리고 막 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뭐 근데 사실 70%가 에어컨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가 그 취약계층이 한 달 전기세가 폭염 때 3에서 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3에서 5만 원이면 일반 세대에서 나오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폭염이 오더라도 에어컨을 안 튼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전기세를 좀 지원을 해달라. 폭염 시에는 그 부분이 계속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행정의 어떤 행정이 뭐 공급자라면 행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수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많이 뭐 시에서도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도 같이 좀 보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시카고 폭염 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폭염이 나니까 연방정부에서는 안 맞다오지 않고 있는 거지. 폭염이다 정보만 주고 안 맞다오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야. 집에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집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막 특히 옥상층에 있는 온도는 막 밑으로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는 선풍기를 백날 틀어도 뜨거운 바람을 계속해서 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런 어떤 시사점들도 좀 생각을 해봐서 행정안보다 정확한 정보를 좀 책임성 있게 좀 그다음에 대응 방안을 좀 그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필요성은 있고 시민들도 좀 노력해야죠. 뭐 모든 걸 다 행정해 줄 수는 없죠. 건강하셔야죠. 기본적으로 내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면서 주변을 좀 돌볼 수 있도록 내 뭐 지인에게 부모님에게 폭염시 연락도 좀 하고 괜찮으신지 안부 전화 좀 해보고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양산도 좀 쓰고 다니십시오. 뭐 불과 작년에 그 일본 아베 정부가 양산 쓰라고 하는 거 보고 사실 저도 되게 크게 웃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애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양산이 정말 효과가 큽니다. 더불어 선글라스도 꼭 좀 빼주십시오. 왜냐면 이거 그 직사광선이 요즘은 건물들의 그 창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반사가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좀 꼭 쓰셔서 선글라스에 뭐 마스크에 쓰시면 좀 참 볼만하겠지만 그래도 좀 잘 좀 그렇게 좀 챙겨서 자기 건강을 좀 그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후 변화가 무너뜨린 지구 생태계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병영균에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또 그 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막아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노력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